비 오는 밤 배달 중 재벌 회장의 차를 받고 알게 된 충격적 진실. 저는 18년 전 바꿔치기 된 진짜 손녀였습니다. 빗속에서 만난 운명.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찬비가 얼굴을 때리는 겨울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 알바로 근근히 살던 제가 마지막 주문 하나를 억지로 떠맡았던 밤이었죠. 할머니 투석비가 또 밀렸거든요. 그날도 20만 원이 모자랐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고 오토바이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항구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저는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대형 승용차 옆구리에 처박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남자가 욕을 퍼부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차 수리비가 얼만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내리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쓰러진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지, 왜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는지. 경호원이 또 뭐라 하려는 순간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굽히고 제 앞에 앉았어요. 다친 데는 없니? 병원부터 가자. 그 목소리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른한테 걱정을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스쿠터만 고쳐주시면 돼요. 할머니 투석비 때문에 오늘 배달은 꼭 끝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겠다. 스쿠터도 내가 고쳐주마. 그러니 병원부터 가자. 할머니 걱정은 내가 할 테니.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 양복 입은 노인이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요. 차에 타자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급실로 갑니다. 회장.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내내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 그 사진 속 은목걸이를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증거라는 걸요. 회장님이 건넨 명함과 떨리는 진실. 응급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타박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비가 무서웠어요. 얼른 도망치듯 나가려고 했죠. 그때 그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 걱정 마. 스쿠터 수리비도 내가 부담하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분은 웃으며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그냥 받아라. 연락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서그룹 회장 노태석.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재벌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급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걸요. 그날 밤 회장님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 신상을 조용히 알아봐. 이름, 나이, 주소 전부. 비서가 다음날 아침 보고를 올렸어요. 이름은 정지안. 나이는 18. 주민등록상 생일은 3월 12일입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월 12일. 그날은 18년 전
돌아가신 딸이 출산 예정이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화재로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그 끔찍한 날의 예정일. 회장님 댁에는 이미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나. 세련된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며 후계자 수업을 받는 완벽한 손녀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느꼈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유나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투도 습관도 전혀 닮지 않았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18년 전 화재 기록을 다시 꺼내봤어요. 병원 출산 기록도 함께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당시 산모 기록과 신생아 자료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즉시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18년 전 우리 병원 산부인과 기록 전부 다시 뒤져. 특히 화재 당시 야간 근무를 섰던 산부인과 간호사 명단 모조리 찾아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수리된 스쿠터를 받고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투석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할머니랑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 같은 애한테 이러시는 건지. 할머니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한 번만 가요. 차 받은 것도 있고 예의는 갖춰야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 별실에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덕분에 손녀가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죠. 아니에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안이를 어떻게 키우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음목거리가 말하는 18년 전의 비밀.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18년 전 한서병원에서 일했어요. 영양사였죠. 야간 도시락 배달을 맡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저는 신생아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작은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불 끄느라 정신없었고 아무도 그 아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병원에 맡기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데려와 키우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포대기 안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었어요. 작은 은목걸이 하나. 저는 언젠가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면 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세월에 바랜 은목걸이가 나왔어요. 회장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목걸이를 들어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중앙에 새겨진 작은 파도 문양, 매듭 실의 색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8년 전, 제 딸 부부가 아기를 위해 직접 주문 제작한 목걸이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할머니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괜한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18년 전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친부모에 대한 가능성,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지아나, 내가 어디서 왔든 나는 그대로 너의 할머니다. 그러니 진실이 뭐든 숨길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고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뜯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일 확률 100분의 99.9.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한편 비서실은 당시 신생아실 조무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조무원은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화재 나기 직전에 신도연이라는 간호사가 두 아기의 이름표를 바꾸는 걸 봤대요. 요람 위치도 슬쩍 옮겼고요. 그땐 실수인 줄 알았는데 화재 나고 나서 신도연이 병원 공금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신도연은 미혼모였습니다. 화재 나기 몇 시간 전 자기도 아이를 낳은 상태였대요. 하지만 그 아이의 출생 신고는 없었고 입양 기록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꿔치기 된 두 아이, 도망친 간호사, 그리고 옥탑방에서 자란 저.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먼저 저한테 알리고 그 다음엔 유나를 마주해야 한다고. 두 손녀가 마주한 잔인한 진실. 며칠 뒤 회장님은 저를 저택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가본 그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서재 안, 긴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신도연 조사 보고서, 목걸이 도안,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일에만 매달려서 딸의 선택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했어. 화재가 나고 나서도 진실을 끝까지 파지 않았지. 그게 내 죄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의 피를 이은 손녀가 맞다. 혈액형도 맞고 유전자도 맞아.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진짜 손녀야.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자는 건 아니야. 할머니가 무너지지 않게 천천히 해야 해. 너를 키워준 은인이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장님은 유나를 식당으로 불렀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유나는 제가 회장님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애는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어요. 유나는 그걸 보더니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회장님은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18년 전 화재, 바꿔치기 된 아기들, 도망친 간호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유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피해자야. 신도연의 잘못된 선택에 이용당한 아이지. 하지만 말이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법적 상속과 가문의 이름은 진짜 혈통을 기준으로 바로잡을 거야. 지금까지 내게 준 교육과 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마. 하지만 앞으로 후계 구도는 지안 중심으로 재편한다. 유나는 절규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18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회장님은 슬픈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셨어요. 유학 자금과 독립 자금은 내줄게. 더 이상 내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유나는 울부짖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차가운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유나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통장에 목돈을 넣어주셨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선을 그으셨죠. 이제 우리는 남이다. 떠난 뒤 저택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옥탑방으로 저와 할머니를 찾아오셨어요. 투석 스케줄도 챙기시고 밥도 같이 드셨죠.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빈방에 걸린 은목걸이와 되찾은 이름. 저택 3층에는 18년 동안 비워뒀던 방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그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벽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 아빠야. 화재 나기 한 달 전 사진이지. 저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방 안에는 작은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하얀 유아네이였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목걸이를 걸기 위해 만든 거였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가 보관하던 그 은목걸이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옷의 고리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늘한 쇳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물건. 저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이제 됐다. 이제 집에 왔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진 속 두 사람을 불러봤습니다. 아빠, 엄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도 우시고 계셨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회장님은 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옥탑방으로 돌아가도 좋고 여기서 새로 시작해도 좋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몸은 이곳에 두더라도 마음은 늘 옥탑방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편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저는 두 곳을 오가며 다리가 되고 싶어요.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서그룹의 후계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달 알바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라이더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회장님은 제 계획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내 손녀가 맞아. 사람을 먼저 보는 리더가 될 거야. 어느 날 회사 강당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배달 기사분들도 함께 초대됐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옥탑방에서 자란 배달 소녀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라고 불리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를 길러준 할머니와
늦게 찾아온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객석에서 회장님과 할머니가 박수를 보내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석그룹 후계자 정지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각자의 자리에서 찾은 새로운 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회사 일을 배워 나갔어요. 아침에는 저택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옥탑방으로 올라가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세 개를 오가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이야기였어요. 카페 이름은 유나의 정원. 사진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도 제 길을 찾은 모양이구나. 더 이상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지.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나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장님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투석 스케줄도 안정됐거든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안아, 내가 여기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면 그건 함께한 시간이에요. 어느 봄날 회장님은 저를 바닷가로 데려가셨습니다. 18년 전 엄마 아빠가 목걸이를 주문했던 그 공방 앞이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여기서 한참 동안 고민했었지. 어떤 문양이 좋을까? 어떤 색이 예쁠까? 그러다가 파도 문양을 골랐어.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밀려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안아,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야. 밀려나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하던 은모기리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목걸이, 18년 만에 가족을 찾은 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석그룹 라이더 복지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만드는 정책이 진짜 정책이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옥탑방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그리워하실 때 함께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저택의 화려한 식탁보다 옥탑방 작은 탁자가 때로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 빗속에서 회장님의 차를 받은 게 제 인생 최고의 사고였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뿌리를 찾았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 시절의 저처럼 열심히 달리는 누군가를 보면 응원하고 싶어져요. 괜찮아. 너도 언젠가 내 자리를 찾을 거야. 결국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정해지는 거더라고요.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고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이름으로 쌓아 올린 삶이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자리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